안녕하십니까. 삼국지 목자를 따라가며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야기 삼국지 시간입니다. 219년 7월 유비는 제갈량의 추대로 한중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선을 세자로 정하고 직제를 마련해서 황제에게 왕이 된 사실을 알렸죠. 조조는 크게 화를 냅니다. 당장 군사를 일으켜 유비를 치려고 합니다. 사마이가 조조를 말렸어요. 그러는 것보다는 손권과 유비를 이간질시켜 양쪽의 국력을 소모시킨 다음에 촉을 공격하는 것이 옳다고 건의한 겁니다. 조조는 일시적인 분노를 참고 만총을 손권에게 사신으로 파견합니다. 위왕이 파견한 사신이 강을 건넜다는 소식에 손권은 회의를 소집합니다. 장소가 손권에게 말해요. 위나라와 오나라는 서로 원수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비의 책략에 말려서 끝없이 국력을 소진하고 위와 싸웠습니다. 이제 위왕이 좋은 뜻으로 사신을 파견하는데 그를 후하게 대접해서 이 땅에 평화를 지키십시오. 손권에게도 유비가 두렵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비가 조조보다 손권 자신을 먼저 공격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명분으로는 당연히 조조를 쳐야 하지만 지금 오나라나 유비의 힘으로나 조조를 무찌를 여력은 없었습니다. 손권도 내심으로는 조조보다 유비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으로 조조를 등에 업고 유비를 견제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총은 환대를 받으며 조조의 글을 손권에게 올립니다. 같이 힘을 합쳐 유비를 없애고 유비의 땅을 반반씩 나눠 다스리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손권은 만총을 쉬게 하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고공이 말합니다. 아직 위왕을 믿을 순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관우를 설득해 한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굳이 우리는 조조에게 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선 관우의 뜻을 알아보십시오. 손권은 제갈근을 파견해서 손권의 장남과 관우의 딸을 혼인시키자고 합니다. 하지만 관우는 손권의 아들을 개의 자식이라고 모욕하고 제갈근을 쫓아보냈습니다. 손권은 화가 났어요. 그리고 당장 군사를 소집합니다. 보질이 나서서 출병은 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건의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선제 공격하는 것은 조조의 계략에 빠지는 것입니다. 형세를 따져보면 양양에 있는 조인의 배를 타고 공격해야 하는 우리보다 훨씬 수월하게 남군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양에서 공안까지는 관우가 있는 공안까지는 백길이 있어요. 그래서 조인이 남군을 공격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조조에게 구원을 요청하라,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죠. 조조가 먼저 관우를 공격하면은 우리가 뒤에서 돕겠다. 그리고 그렇게만 된다면은 훨씬 수월하게 형주를 차지할 수 있겠죠. 손권은 조조에게 사자를 파견했습니다. 조조도 허락하고 만총을 참모로 삼아 조인을 관우를 공격하게 출병을 시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유비는 관우에게 번성에 대한 선제 공격을 명령을 했습니다. 관우는 미방에게 남군을, 부사인에게 공안을 지키게 하고 군사를 움직여 양양으로 향합니다. 전공을 탐낸 하우존이 조인에게 나가 싸우기를 청했습니다. 만총이 말렸지만 조인은 직접 관우와 싸우러 나갔다가 크게 패해 강을 건너서 번성으로 도망을 칩니다. 관우는 양양의 백성을 안심시키고 강을 건너 번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사마로 종군한 왕보가 동호를 방비하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우가
양양 공격에 나선 거예요. 그리고 양양성을 뺏었어요. 조이는 양양성을 버리고 강을 건너 번성까지 달아났죠. 하지만 배후에 손권이 있잖아요. 지금 남군이 비어 있거든요. 손권이 공격해 올 것을 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관우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강변을 따라 봉화대를 세우고 동호가 쳐들어오면 봉화를 올리도록 그렇게 미리 지시를 내려놓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남궁과 공안에도 부사인과 미방을 배치했죠. 그리고 반준이란 인물을 도독으로 파견을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왕보는 반준이 공정한 인물이 아니라며 불안해하다가 조루를 파견하게 권했습니다. 이때 조루는 굴량관이란 직책을 맡고 있었어요. 관우가 매우 신임하고 곁에 두기를 원했기 때문에 관우는 조루를 파견하지 않고 그냥 반준을 그 자리에 둡니다. 위기에 처한 조이는 조조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조조는 우금을 대장으로 방덕을 선봉장으로 삼아 파견을 했어요. 원래 마초의 부하였던 방덕은 대신들이 자신을 의심하는 것을 알고 스스로 관을 만들어 가지고 출전을 합니다. 관우를 죽이지 못하면 자신이 죽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의지만큼이나 방덕의 기세는 날카로웠어요. 관평이 방덕에게 패하고 관우와 맞닥뜨려서도 승부를 내지 못할 만큼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거기다가 관우는 방덕이 쏜 화살을 팔에 맞아 부상까지 당했습니다. 방덕은 기세를 몰아 관우를 공격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우금이 신중히 대처하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그 한편에는 방덕이 공을 세우는 것을 시샘하는 것도 있었어요. 우금이 지키기만 하자 관우는 작전을 수립을 합니다. 마침 장마철에 접어든 계절이었고요. 우금의 군사들은 지대가 낮은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관우는 은밀히 뗏목을 만들고 서서히 높은 곳으로 진영을 옮깁니다. 그리고 백강의 뚝을 무너뜨렸어요.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하고 무너진 뚝을 타고 엄청난 불이 우금의 진지로 밀려들었습니다. 미처 대비하지 못한 병사들은 큰 물에 떠내려가고 간신히 몸을 피한 병사들도 야트막한 동산에 수십 명씩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관우는 뗏목과 작은 배들을 띄워서 고립된 섬들을 돌며 적을 죽이거나 생포했습니다. 칠지군의 대장 우금은 항복을 합니다. 하지만 방덕은 끝까지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번성도 무사하지 못했어요. 온통 성벽이 무너지고 성안도 곳곳이 침수되었습니다. 우금의 대군이 전멸했다는 소식에 조조는 두려워합니다. 사마이가 계책을 올렸어요. 조속히 구원병을 파견하고 송권에게 약속한 군사를 출병해 관우의 배후를 치게 하십시오. 그러면 번성의 포위는 쉽게 풀릴 것입니다. 후퇴하는 관우를 치면 오히려 큰 전과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맞죠? 송권이 부축인 거죠, 조인에게. 그리고 자기가 배후를 공격하겠다고 했는데 공격은 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어요. 동호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관우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주유를 이어 동호의 도독이 된 노숙, 그 노숙도 죽어요. 그리고 노숙이 죽으면서 천거한 인물은 여몽이란 인물입니다. 노숙은 친유비파였죠. 하지만 여몽은 반유비파였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는 자신과 노선은 다르지만 여몽이 그 자리를 맡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에 노숙은 여몽을 추천하고 죽습니다. 여몽에게는 그 놀라운 일화가 있어요. 괄목상대라는 한자 성어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여몽은 굉장히 무식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있었는데 글을 못 읽었죠. 어느 날 손권이 여몽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다 좋은데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여몽은 매일매일 공부를 하죠. 그리고 놀라운 학문적 성취를 이루기도 합니다. 이 여몽이 송건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관우만이 조조를 상대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조를 상대할 수 있는 인물은 많이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언젠가 관우를 꼭 없애야 된다. 사실 관우를 없애지 않으면 형주를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죠. 표면적으로는 언제든지 형주를 돌려주겠다고 유비는 말하지만 사실 형주는 이미 관우의 차지가 되어 있었고요. 그 관우를 넘지 않으면 형주는 영원히 동호의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우가 양양을 노리고 출병하자 여몽은 건강을 이유로 사임하고 그 후임으로 육소은을 추천합니다. 사실 여몽은 좀 몸이 약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육소는 동우 내부에서는 인재로 알려져 있지만 무장으로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인물이었습니다. 학자 타입의 인물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육손의 등용을 의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권의 진영 안에서도 그런 상황인데 자부심,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한 관우는 그런 육손을 더 몰랐죠. 그리고 육손은 부임하자마자 관우에게 성대한 예물을 올리고 편지를 써서 자신의 부임을 알립니다. 그 표현이 극진해서 자부심이 높은 관우의 어깨를 으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가져온 사자가 돌아가자 관우가 측근 장수들에게 말합니다. 동호에 인재가 없나 보구나. 관우가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큰 무리는 없었어요. 첫 도독은 주유였습니다. 엄청난 인물이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인물이 노숙이었습니다. 송건을 설득해 조조와 싸우게 한 인물로 관우도 노숙의 재능을 높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뒤는 여몽이었습니다. 건강은 좋지 않았지만 뛰어난 인물이었고요. 관우도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었고 전형적인 노력형의 장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몽은 손책에게 발탁이 되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하지만 중요 보직에 있지 않고 별동대를 조직할 때 장교를 맡은 만한 그런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야전에서 소대장 정도, 그 정도 할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송건이 동호를 계승하자 방대한 조직에 대한 정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능력이 없이 관직을 차지한 인물들이 축출되거나 부대가 통폐합되었습니다. 여몽은 사비를 털고 빚을 얻어 자신의 부대를 치장했어요. 자칫하다가는 자신의 부대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비를 털어서 복장을 갖추고 무기를 정비를 하고 그리고 매일 5와 열 대열을 맞춰서 훈련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군기가 엄정한 모습이 송건의 눈에 띄인 거예요. 그리고 송건은 여몽의 재능을 알아보고 중하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가 여기 나오네요. 하지만 여몽은 글씨를 알지 못했어요. 송건은 그에게 책을 읽으라고 충고를 합니다. 여몽은 시간이 없어서 글을 읽지 못한다고 하자 송건이 말합니다. 그대들이 바쁘면 나보다 더 바쁘겠어. 그리고 그대들에게 경학 박사가 될 만큼 책을 읽으라는 것도 아니요. 그저 병서를 읽을 정도만, 비밀 편지를 쓸 정도만 읽으라는 것이요. 여몽도 느끼는 것이 있어서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머리가 원래 비상해 금방 묘리를 깨우쳤고 책에 흥미를 잊기니 말 그대로 수불석관, 그냥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전에 노숙도 크게 놀랐습니다. 여몽이 이때 한 말이에요. 선비는 3일을 떨어져 있으면 괄목상대라 했소. 그러니까 선비는 3일만 만나지 않아도 눈을 크게 뜨고 상대의 변화를
찾아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건강이 나쁜 것이 여몽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관우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여몽의 건강은 손권도 굉장히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여몽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몰래 여몽의 침소를 살피기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항상 여몽이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낮에 일이 다 끝나 군무가 끝난 다음에도 밤에 책을 그렇게 읽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송건이 늘 걱정을 했다고 그래요. 몰래 살펴보면서 몸이 상할 텐데 그만 좀 쉬지. 내가 괜히 책을 읽으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젊은 시절의 송건도 인재 경영에는 굉장히 탁월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어쩌면 유비보다 인재 경영에 더 탁월했던 인물이 송건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갑자기 육손이란 애송이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손권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낙하산인 거죠. 관우가 생각하기에는 이놈은 능력도 없고 그런데 낙하산이라 도덕의 지위에 올랐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육손은 자신을 두려워해서 부임하자마자 극진한 예물을 바치잖아요. 그리고 아유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아부를 하고 그래서 관우는 동호에 대한 경계심을 조금 풀고 병력을 조금씩 빼내서 번성으로 돌렸습니다. 번성 공략이 좀 소강 상태에 있었으니까 송건을 경계하던 병력을 조금씩 빼낸 거예요. 하지만 그게 바로 여몽이 노린 작전이었어요. 육손을 앉힌 것도 관우에게 그런 예물과 편지를 보내게 한 것도 육손 여몽이 그린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손이 그 작전의 묘리를 잘 깨닫고 정확하게 실행을 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 무르익을 때 조조에게 관우의 배후를 공격해달라는 편지가 송건에게 당도를 합니다. 송건은 조조에게 협조를 할 테니 이 일은 비밀로 해달라며 출병을 준비를 해요. 그러나 동소의 의견을 들은 조조는 이 사실을 일부러 관우에게 알렸습니다. 왜냐? 관우와 송건이 싸우는 게 제일 좋거든요. 양패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양쪽 다 지치면은 조조가 손쉽게 제압을 할 수가 있겠죠. 성이 포위된 조인에게 사실을 알려 사기를 높이고 관우에게 불안감을 주고 관우를 죽이지 못하더라도 손공과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었죠. 다양하지만 정말 좋은 그런 계책이었습니다. 모든 게 조조의 계략대로 되었어요. 성을 열고 달아나려던 조인은 송건이 관우의 배후를 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힘을 내서 성을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편 관우의 군사들은 동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서왕의 군사들이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 관우는 봉화대를 믿고 군사를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함락될 번성을 두고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마지막 2%가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미리 대비를 해놨잖아요. 동호의 움직이 있으면은 봉화를 올려라. 봉화대만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게 실수였습니다. 여몽은 상인으로 위장한 군사를 쾌속선에 태우고 첫 번째 봉화대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봉화대에서 봉화가 안 오르니까 그 뒤는 소용이 없죠. 봉화대가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출발을 하지 않는데. 그리고 손쉽게 형주를 점령해 버립니다. 형주를 점령한 여몽은 엄하게 군령을 내리고 하찮은 물건도 약탈을 금지를 했습니다. 공안을 지키는 부사인은 우번을 보내 항복을 받았고요. 이어 부사인은 남군을 지키는 미방을 설득했습니다. 사실 미방과 부사인은 관우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더구나 이번에 군량되는 일이 늦어 추궁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관우의 성격을 보면 패전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관우는 번성을 구하러 온 서왕의 부대와 대치를 합니다.
두 사람은 관우가 조조의 진영에 있을 때 각별한 사이였어요. 양봉의 휘하에 있다가 항복한 서왕과 유비의 밑에 있다가 투항한 관우가 서로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거죠. 전장에서 마주한 두 사람은 서로 잠깐 정중하게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관우가 말해요. 우리는 서로 각별해서 내 아들도 결코 남이라고 할 수 없는데 어찌 내 아들을 그리 심하게 몰아붙이는가. 그러니까 관평을 서왕이 엄청나게 공격을 해댄 거예요. 서왕이 말합니다. 사적으로는 그렇지만 저는 지금 공적인 임무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포진한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관우의 목을 베는 자에게 1등공을 주겠다. 양군은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관우도 팔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형주의 함락 소식을 들은 군사들도 가족들이 걱정돼 싸울 마음이 없어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관우는 할 수 없이 관평의 도움을 받아 철수해서 후방의 진영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형주에 사람을 보내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남한과 공안을 지키고 있던 미방과 부사이는 이미 투항을 했고 몸이 아프다고 소문이 난 여몽이 형주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관우는 동맹한 사이로 함부로 남의 영토를 침입했다는 내용의 편지로 여몽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로 구원병을 요청을 합니다. 이때 다시 여몽의 작전이 들어가요. 여몽은 관우의 편지를 가지고 온 사자를 환대를 해줍니다. 그리고 형주 백성들에게 다 알려요. 관우한테서 사자가 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 중에 남자가 전장에 갔을 거 아니에요. 뭐 아들이, 남편이 뭐 이렇게 전장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근데 관우 진영에서 사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냥 가족들이 전부 달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사히 잘 있다고 지금 관우 밑에 있는 병사들에게 편지를 갖다 주라고 막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몽은 그런 백성들을 말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사자에게 말합니다. 나도 우리가 동맹한 사이에 이런 짓을 하고 싶지 않지만 나도 윗분의 명령을 받은 일이라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고 좀 전해줘라. 정말 미안하다. 관우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힘으로 빼앗는 방법 그것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것도 여몽의 작전으로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몽이 백성을 약탈하지 못하게 하고 관우를 따라 출전한 병사들의 집을 잘 보살펴 준 게 바로 앞을 내다보는 이런 목적 때문이었죠. 형주에 갔던 사자가 여몽의 답신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병사들이 형주 소식이 궁금해서 몰려듭니다. 형주에 갔던 사자는 그 병사들의 가족들에게 온 편지를 이렇게 막 나눠주죠. 아, 우리 가족이 무사히 잘 있고 동호가 우리 가족을 해치지 않았대. 군사들이 싸울 마음을 잃은 거예요. 만약에 여몽이 형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면 군사들은 복수심에 불타서 형주를 공격을 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거죠. 내가 형주를 공격했다가 내 가족이 여몽에게 다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관우의 군사들은 싸울 마음을 잃습니다. 근데 사실 형주의 백성들이 송곤의 편이나 관우의 편이나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세금은 누가 통치를 해도 걷어가거든요. 송곤이 통치한다고 세금을 안 걷어가겠어요? 관우가 통치를 한다고 세금을 안 걷어가겠어요? 그들에게 정해진 부역과 세금 이런 것은 누가 통치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평화로운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신들의 삶을 심하게 간섭하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가 좋은 거죠. 병사들이 하나둘씩 이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관우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급기야 북방에서 원래 관우를 따르던 군사를 남기고 모두 달아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형주에서 편성이 된 병사들은 다 달아난 거예요. 형주 병사가 아닌 원래 북방에서부터 관우를 따라온 병사들만이 외롭게 남은 거죠. 그런 관우를 송건의 군대가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그리고 맥성으로 철수한 관우는 다시 달아나 장향이라는 곳에서 주영과 반장에게 사로잡히고 임저에서 아들 관평과 함께 참수를 당했습니다. 저물어 가는 219년의 일이었습니다. 이 전장에서 방덕에게 관우가 화살을 맞죠. 독화살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일화로 하나 숨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고열이 났던 관우, 마침 화타, 무협지 보면 자주 나오죠. 화타라는 의사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타를 부르죠. 관우가. 화타가 관우의 상처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기둥을 하나 세우고 거기에 몸을 붓고 뭐 이것저것 준비물을 막 이야기를 해요. 관우가 물어봅니다. 그 준비물은 다 뭐에 필요한 것이오? 아, 이 상처는 뼈에 독이 스며들어서 살을 째고 뼈를 긁어내야만 하는 큰 수술인데 환자가 몸부림을 치면 그 수술을 제대로 행할 수가 없어서 환자가 위험하게 된다. 그래서 큰 기둥에 팔을 묶고 꽁꽁 동여매고 장정들이 사지를 다 잡고 있는 상태에서 해야만 하는 수술이다. 관우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면서 장기판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장기를 두죠. 화타는 옆에서 수술을 하는데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다라는 그런 화타에 대한 전설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여간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가 출전해서 그 중에 가장 용맹하고 유비의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관우는 이렇게 219년에 죽습니다. 삼국연의의 상황은 약간 연대 순서를 바꾸긴 했지만 거의 정사에 기록된 사실을 각색한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유비의 명령으로 번성을 선제 공격하게 했다는 부분은 관우의 책임을 덜어주고 모든 패전의 책임을 유비에게 씌우는 결과로 왜곡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형주에서 양양을 공격한 것은 이 의문이 남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공격 타이밍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관우가 신격화된 중국 역사에서 이걸 관우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으려는 그런 각색이 존재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을 잠깐 풀어봅니다. 이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그리고 이 판단 미스로 인해서 어떻게 유비가 몰락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